근데 지금 언론에서 이제 민주당 갈라치기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요. 뭐 비명계가 움직인다. 뭐 김부겸이가 드디어 뭐 몸을 풀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민주당에는요, 여러분들 세 개의 계파가 존재해요. 현재 여러분들이 좀 알려드릴게요. 민주당에는 세 개의 어떤 모임들이 현재 존재를 하는데 박광원, 강병원, 김철민, 박용진, 송갑석, 신동근, 양기대, 윤영찬 등 10여 명이 모여서 만든 초일회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현재 6월 초에 창립 모임을 하고 6, 7, 8월에 세 번 만났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뭐 그러니까 총선에서 낙방한 사람들 위주인데 그런 모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모임은 뭐냐면 전통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집권 세력이었을 때 그때 같이 함께했던 민주주의 4.0이라는 조직이 하나 있어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민주주의 4.0이라는 조직인데 이 조직도 이번에 새로운 단장을 했어요. 어떤 새로운 단장을 했냐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과거에는 전해철이가 이사장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송기현 의원이 민주주의 4.0의 이사장을 맡고 연구원장에 이제 김영배 의원이 들어갔어요. 28일 날, 그러니까 수요일 날 사람 사는 노무현,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그 시민 노무현 시민센터 있죠? 거기서 정기총회를 열고 어떤 모임을 한다. 그러니까 한 친문계 의원 한 30명 정도 원내외가 모이는 거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조직적으로 이제 큰 게 뭐냐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라고 하면서 친명 조직이에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같은 조직은 사실상 원외 조직이죠. 잠깐만, 이거 왜 없어졌지? 근데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제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를 비판했죠. 그렇죠? 제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를 얼마 전에 비판을 했습니다. 그 비판했던 이유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총선 과정에서 수박 척결의 1등 공신이에요.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여러 가지 폐단이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친명의 핵심이라는 사람들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를 비판을 했었어요. 저도 방송에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를 문제를 제기를 한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눈치를 챘는지 아니면 저의 비판이나 여러 가지 친명 핵심 의원들의 얘기를 들었는지 원내 협력 의원단은 사실상 해체를 했어요. 진짜 이렇게 싸워줘야 된다니까, 잘 갈 수 있도록. 여태까지 원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원외 집단이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의원들과 협력하는 관계였는데 이제는 원내 일은 손을 떼겠다라고 하면서 원내 협력 의원단은 사실상 해체를 선언을 하고, 이제 얘네들이 뭘 하기로 했냐면 진짜 이제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정권 교체를 준비하는 원외 조직으로 간다고 선언을 했어요. 정권 교체를 준비하는 원외 조직으로 가겠다. 제가 계속 주문했던 얘기죠. 제가 계속 주문했던 얘기예요. 제가 구독자가 떨어지면서까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서 보이지 않게 세력화 시켜갖고 벌써 지방선거를 준비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자기 사람 심는다는 소리가 나오고 이러면 큰일 난다. 이런
조직들이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를 외곽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집단화되고 권력화되고 그러다 보면 여기가 썩는 것이다 라고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비판을 했었죠. 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정권 교체를 준비하는 원외 조직으로 가기로 자기네들이 선언을 했고요. 그러나 계속 좀 지켜봐야 됩니다. 원내 협력 의원단은 사실상 해체를 하고 그럼 왜 이렇게 이분들이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정권 교체를 준비하는 원외 조직, 여러분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원외 조직이 가동되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외연 확장이죠. 그렇죠? 외연 확장이에요. 아니 정권 교체를 준비하는 원외 조직으로 가면 기존에 있던 더불어민주당의 수박 척결이라는 어떤 강한 메시지를 내면 절대 이건 안 되는 거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저 같은 어떤 일개 어떤 방송인이지만 제가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부분들을 제가 얘기를 했더니 이분들이 현재 혁신 공동회라는 거를 만들어서 최종 확정시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건 뭐냐, 이재명 당대표의 대권 행보를 위해서는 중도 외연 확장이 필요한데 이에 걸림돌이 된다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어요. 이에 걸림돌이 된다는 소리들이 정봉주 전 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친명의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들도 친명 원내 의원들까지도 이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래도 이제 방향성은 잘 잡은 것 같아요. 어떻게 잡았냐면 대신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는 국회 연구단체인 미래정당혁신연구회, 이제 민주당에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민주당 안에 원내의 문제까지 밖에서 막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압력을 가했었잖아. 그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얘기를 했었잖아, 제가. 그래서 원내 일은 상관을 안 한다 그러고 이제 친명 의원들이 지금 대부분 다 친명 의원들이잖아요. 그 친명 의원들이 이번에 뭘 만드냐면 미래정당 혁신연구회. 잘 들어보세요. 미래정당 혁신연구회라는 친명 조직이 원내의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걸 짧게 하면 혁신연구회. 혁신연구회가 내일이죠. 내일 26일 날 창립 총회를 열고 향후 토론회 등 정당 정치의 혁신 방향을 내놓을 계획이고요. 혁신연구회는 민주당 의원 40명과 조국혁신당 의원 1명 정도가 현재 이름을 올렸고요. 현재 이 조직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태까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원외에서 그 지방의 어떤 총선을 앞두고 원외 인사들이 수박들이 여기저기서 숨어갖고 공정권을 노릴 때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서 사실상 민주당이 수박 척결하는데 정말 일조한 역할을 했고 민주당이 야성을 되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건 맞지만 총선이 끝나고 나서 누가 봐도 이제는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외에서 원내에다가 압력을 가하는 것은 외연 확장에 도움도 안 되고 중도 확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하에 이거는 누군가가 뭐 저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이재명 당대표나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총선 이번에 전당대회가 끝나면 이재명 당대표가 뭔가 어떤 선을 긋을 것이다. 그래서 분명하게 더민주 전국혁신회는 정권 교체를 준비하는 원외 모임으로, 정권 교체를 하려면 누가 봐도 원외 모임에서 중도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가기로 했고 원내는 미래정당 혁신연구회, 줄여서 혁신연구회가 정치개혁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논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 친명 조직이 이렇게 나온 건 뭐냐면 비명 조직에서 초일회나 초월이야 이게요. 초일회나 어떤 민주주의 4.0이 비명계를 중심으로 다시 정치 활동을 재개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거는 재정비하는 거죠. 여태까지 강성 이미지의 민주당의 어떤 그 지지 모임이나 정치 그룹들을 강성이 아닌 중도 외연 확장과 대선 정권 교체에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대선 체제로 전환을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현상이고
현재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서 정권 교체를 준비하는 원외 모임을 조직으로 가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조직이 진짜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외연 확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원외에서 어떤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잘못된 힘을 쓰려고 하는 건지, 그건 우리가 의심의 눈초리를 계속 갖고 있어야 되고, 이재명 당대표의 대권 행보에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당대표는 누가 봐도 외연 확장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저의 정말 충정 어린 마음을 아신다 그러면 저는 최일해나 민주주의 4.0이나 이런 조직들을 우리가 굳이 저는 욕 안 합니다. 그냥 제가 이 방송에서 지네가 뭔데 또 비명 조직을 만들어 갖고 지네가 뭔데 비명 조직을 만들어 갖고 이재명 흔들라고 하냐? 얘네들이 여러분들 지금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최일해나 민주주의 4.0이 이번에 새롭게 다시 정치적으로 다시 뭉치려고 하는 거는요. 10월 달에 있을 수 있는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비해서 자기네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0월 달에 이재명 당대표의 어떠한 사법적인 리스크가 나오더라도 이재명 당대표를 흔들 수 있는 부분들은 없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설사 1심에서 사법부의 판단이 잘못돼갖고 어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흔들 수 있는 그 조직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은 원외예요. 초일회나 민주주의 4.0 대부분이 다 원외 인세이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제가 욕을 먹으면서도 저는 할 일이 이제 뭔지 알겠더라고요. 이런 초일회든 민주주의 4.0이든 이재명 당대표 대선 후보로 인정을 하고 이 사람들 이재명 당대표를 이재명 당대표를 인정하고 대선 후보로 밀어줄 수 있는 그런 화합의 장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비명계라 그래갖고 전부 적대시하고 여러분들이 죽여라고 하면 이거는 외연 확장, 내부의 외연 확장도 못하고 통합도 못하는데 어떻게 외부의 외연 확장이나 통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최일해나 민주주의 4.0이 이제는 본인들이 이재명 당대표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시작돼갖고 여태까지 민주당 안에서 당대표 잡아가라고 체포동의안을 찬성을 해주고 그지랄던 거 아니에요. 이제는 본인들도 과거에 2년 전에 이재명 당대표와 지금의 이재명 당대표의 당의 위상이나 위치를 분명히 현실성 있게 받아들이고 어떻게든지 대선에서 지난 이낙연의 어떤 그 이낙연 지지자들의 윤석열 지지나 아니면 대선에서 제대로 이낙연이가 저는 사실 이낙연은 지금 생각해 보면 대선 경선 불복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감정보다는 이렇게 초일에 우리가 여태까지 비판하고 욕하고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 국회 근처도 못 왔잖아요. 이 사람들은 과거 전 의원일 뿐이지 그 어떤 힘도 없어요. 그러면서 민주당 안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최고위원회 사안이나 여러 가지 뭐 뒤집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든지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에게 그 혁신 연구회 뿐만 아니라 모든 초일의 민주주의 4.0 혁신 연구회 이런 조직들이 이재명 당대표가 대권 후보가 되면 대동단결해서 정권 교체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대선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저 사람들 아무 힘도 없습니다. 쟤네들 뭐 원외에서 이재명 뭐 물러나라 그래봐야 이제는 개소리고요. 물러나라고 물러날 사람도 없고 걔네들 정치적 사망 선고예요. 저는 이제 이재명 당대표를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어요. 이재명 당대표를 흔들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당원들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에도 이재명 당대표를 유일하게 흔들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당원들밖에 없어요. 근데 당원들이 배신하지 않아요. 당원들은 절대 이재명 당대표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재명 당대표를 저는 아군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진정한 이재명 당대표의 지지자들이라고 생각해요. 응? 근데 당원들은 이재명 당대표를 그 누구도 흔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치에 민주당 안에 여러 가지 개파가 있다 그래갖고 저 새끼들 죽여 이제는 이거 멈추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진영이 통합.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당대표께서는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면 안 돼요. 범진보 진영의 대통령 후보가 돼야지 저 대한민국의 수구 기득권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조국 혁신당의 조국 장관도 이재명 당대표를 범진보의 대통령 후보로 인정을 하고, 김경수 지사도 올 연말에 들어오면 범진보의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당대표가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여기서 조국 죽여, 김경수 죽여, 수박들 다 죽여, 수박들 죽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미 수박들 다 정치적 사망 선고했잖아요. 수박들이 할 수 있는 거 지네끼리 모여갖고 어디 초일회라고 지인들 만들어갖고 이재명 당대표 뒤에서 뭐 까든지 욕하든지 억울하든지, 지난 경선 뭐 공천 과정 그런 거 비판할 수는 있지만, 걔네들이 정치적으로 민주당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걸 용납하지 않거든요. 응? 그래서 더민주 혁신회의가 이제 정권 교체의 원의 조직으로 남고, 이제 친명 조직인 민주당이 오늘 창립합니다. 미래정치연구 포럼, 미래정당 혁신연구회, 드디어 친명 조직이 뜨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날이에요. 그 어떤 민주당의 정치 그 연구회나 그런 조직보다 내일, 그러니까 12시가 넘으면 이제 26일 월요일 날 혁신연구회가 창립총회를 통해서 현재는 40명으로 출발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혁신연구회 일원이 되는 것이고, 이런 혁신연구회에서 민주주의 4.0 초일회 이런 사람들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합시다. 알겠죠? 저는 그게 가장 수박들이 좀 날뛴다 그래갖고 뭐 지네끼리 방송에 나와서 씨부리는 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응? 안 그래요? 얘네들은 뭐 민주당 안에서 어떤 투표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쟤네들이 밖에서 날뛰어봐야 방송에서 나와서 한마디씩 까대는 거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 자체가 원외 인사들의 한계가요. 그러니까 다 진짜 이재명 당대표의 지지자들이라면 친노, 친문, 친명 이 거룩한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이제 제가 보면 과거의 이재명이랑 지금의 이재명이랑은 친문 정치인들이나 과거의 친노 정치, 그리고 비명 정치인들을 볼 때도 민주당이 과거에 자기네들이 누렸던, 어떻게 보면 지네들이 권력을 한 20년 동안 친노 정치, 친문 정치가 결국은 민주당을 20년 정도 이끌어왔잖아요. 그렇잖아요. 과거에 친노 친문이 개혁 세력이었고, 반문 반노 세력들이 반개혁 세력이었잖아요. 그런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새로운 시대, 이재명의 시대가 온 것이고, 그 시대를 인정하지 않으려 그랬던 친노 친문 반개혁적인 세력들이 결국은 당원들과 지지자들에 의해서 이번 총선에서 물갈이가 된 것이고, 그 친노 친문 친명이라는 이 거룩한 계보에 순응했던 친노 친문 정치인들은 지금은 친명이 돼 있고, 당원들은 이미 이동돼 있는데 정치인들만 자기네들의 20년간의 기득권을 인정하기 싫어서 반 이재명 노선을 펼치다가 당원들에게 심판된 선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보면, 제가 비록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를 비판하냐라고 했는데, 저의 비판의 목소리가 그래도 친명 정치인들에게 잘 들어가고 이재명 당대표에게 들어갔는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이제 원내 문제에서는 사실상 해체를 하고 손을 떼고 정권 교체를 준비하는 원외 조직으로 움직이겠다라고 선언을 했으니까, 진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좀 지켜볼 것이고, 그 다음에 원내 문제는 미래정당혁신연구회, 이게 최대의 친명 조직이 월요일날 오늘 그 창립총회를 연다. 현재 40명으로 시작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일요일 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대통령실에서 갑자기 막 떠들길래 가장 이해가 가지 않는 게,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8월 24일이 1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8월 24일 되는 날이 1년 되는 날이었는데, 그동안 아무 핵 오염수가
이상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야당에게 사과를 요구합니다. 아니 잘 생각해봐요. 아니 이런 위험성, 어떻게 보면 후쿠시마 핵 오염수 안에는 세슘 등 인체에 치명적인 것들이, 방사능 물질이 아주 소량이지만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하면서 다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삼중수소 같은 경우에도 바닷물에 희석해서 방류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게 최소 30년 이상 도쿄전력에서 핵 오염수를 방류를 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1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뭐 방사능에 오염이 된다 이런 것들 각종 실험을 하고 뭐 혈세가 낭비됐다. 나는 그러면서 4만 9천여 건을 어떤 표본을 조사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다. 여태까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뭐 비판했던 야당 뭐 사과를, 이게 내가 잘못 들었나 했어. 내가 잘못 들었나 했어. 그러면서 국힘당, 아니 잘 들어봐요. 국힘당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당 후쿠시마 괴담이래요. 괴담 성동 사과 없이 또다시 공포 마케팅을 한대요. 이거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아니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응? 아니 핵 오염수를 방류한 나라를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런 전 세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자기네들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는 일본이 검증을 해야 되는 거고, 아니 일본을 비판해야지, 핵 오염수를 방류하는 일본을 비판해야지 그 위험성을 얘기하는 어떻게 대한민국의 야당과 국민들을 비판을 할 수가 있냐고요. 응?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게 왜 괴담이에요? 30년 동안 일본에서 핵 오염수를 방류를 한다는데, 그럼 30년 안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어떻게 알고 1년 만에 괴담이었다. 그리고 그러면 안심해도 된다는 건가요? 그러면 안심해도 된다는 근거를 정부가 제시를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정부가 이런 위험성이나 불안감을, 이걸 야당이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의 정부라 그러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각종 실험을 통해서, 그리고 일본에게 항의를 하면서 대한민국 해역을 지키고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야 되는 건데, 그냥 안전성이 과학으로 입증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거를 괴담으로 몰아붙이는 게 이게 맞는 거냐고. 응? 나는 대통령실이 23일 날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황당한 괴담으로 선동,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 야당의 오염수를 그러면 찬성을 합니까? 오염수 방류를 찬성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미친놈들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 오염수 방류도 일본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건가 우리가? 진짜 궁금해. 핵 오염수 방류도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에요? 야, 나는 내가 이게 진짜 보는 뉴스가, 응?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의 마음을 대변을 해서 대한민국 야당을 공격할 수가 있을까?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야, 이걸 괴담이라고 얘기하는 인간들. 아니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는데 야당을 공격해요? 요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본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 야, 우리는 아직도 지금 제대로 된 대한민국이 독립을 하지 않았구나. 제가 10여 전부터 가끔 역사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대한민국은 진정한 독립을 하지 못했구나. 아직도 어떻게 보면 해방 이후에 반민특위 습격부터 일제 잔재의 부역자들을 청산하지 못한 그 대가가 거의 70년이 넘어서도 아직도 이어지고 있구나. 현충원을 가면 친일파 반민족 행위자들이 독립운동가들을 더 높은 자리에서 내려다보고 있고, 현충원 가면 제일 좋은 자리의 묘역은 전부 반민족 행위자들과 친일파 새끼들이 제일 좋은 자리에서 독립운동가들을 내려보는 그런 자리가 있고, 조선 총독부보다 더 악랄한 일본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정부가 생기고,
진짜 제2의 독립운동이라도 지금 해야 되는 거지, 친일파 첩결을 외치는 이 자체가 응?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일 여러분들 26일이죠. 내일부터 이제 좀 또 핫한 국회 일정이 있습니다. 김문수 인사청문회가 내일 있어요. 김문수 인사청문회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문재인 박근혜 씨의 탄핵이 부당하다, 문재인 빨갱이다, 이런 수많은 막말을 했던 김문수의 이진숙 빵진숙 청문회와 버금가게 아마 더 여기서는 열띤 토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김문수는 나름 국회의원 출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얘기에 죄송합니다 사과를 할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 26일 청문회가 아마 충돌, 파행 볼만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김문수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는 인간이 나와서 어떤 식으로, 아마 고용노동이나 이런 얘기보다도 아마 뉴라이트의 역사관, 일본 간첩들의 역사관이나 아마 정광훈 목사의 집회 때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했던 것들, 그 다음에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을 두고 노조가 자살 특공대를 만들어 옥새 투쟁한다라는 이런 막말을 했던 것들, 여태까지 수많은 막말들이 도마에 올라서 특히 문재인은 김정은의 기쁨조, 이런 얘기들, 아마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 내일 아마 고송 또는 파행, 아마 내일 좀 멋진 드라마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데, 얼마 전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검찰이 소환했다, 이 뉴스 보신 분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소환했다, 그 뉴스 아마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왜 소환을 했냐면요, 2020년 5월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 대상으로 거론되던 임성근 당시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라는 걸로 직권남용으로 어떤 고발을 당했던 거예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여러분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제가 잠깐 얘기해 줄게요. 우리가 사법파동이 여태까지 1차, 2차, 3차 이렇게 사법파동이 몇 번 있었습니다. 2차 사법파동이 언제 일어나냐면 1988년 6월 15일 날 젊은 판사 59명이 그 당시에 대법원장 물러나라 라고 하면서 연판장을 돌려요. 그 누구냐면 1986년도에 전두환이가 임명했던 김영철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했던 거예요. 전두환이가 임명했던 김영철 대법원장을 2년이 딱 지났는데 젊은 법관들이 물러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연판장을 돌리면서 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전두환 정권이 87 우리 민주화 항쟁 이후에 사실상 단절됐잖아요. 그리고 노태우가 탄생을 했지만 대통령 직선제가 되면서 1986, 87, 88 이때는 민주화의 바람이 불었죠. 그래서 이 사법부에서도 사실상 이제 군사 독재를 종식하고 민주화의 바람이, 대통령도 이제 직선제로 뽑는데 전두환이가 임명했던 김영철 그 당시에 대법원장은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제2차 사법파동이라고 불리는 젊은 판사 59명이 연판장을 돌리면서 그 요구를 하는 겁니다. 김영철 대법원장. 그때 김영철 대법원장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59명으로 시작하는데 나중에 이게 돌리고 이제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430명까지 전국 판사들이 김영철 대법원장 물러나라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김영철 대법원장이 물러났었어요. 그래서 김영철 대법원장이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사법부에 여러 가지 나를 물러나라고 하는 이유들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진짜 사법부에 대한 충정이고
소장 법관들이 오히려 옳다라고 하면서 뒤도 보지 않고 물러납니다. 그때 이 처음에 김용철 전두환이 임명했던 김용철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할 때 59명 중에 이름을 올렸던 사람이 바로 그 당시에 29살이었던 김명수 판사였어요. 그 당시에 김명수 서울 북부지법 판사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이 김명수라는 사람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부터 이제 알아봤었고 우리법연구회나 국제법사 뭐죠 그 우리법연구회 뭐 이렇게 하면서 저쪽에서 공격하는 뭐 좌파 뭐 법관들 이쪽에 속해 있었어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7년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임명을 하는데 그때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대부분 대법원장은 대법관 출신이나 헌재 소장 출신이나 여러 가지 경험을 거친 다음에 대법원장에 임명하는 게 관례였는데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할 때 보면 춘천 지방법원의 지법원장이었어요. 춘천 지법원장을 하고 있었던 뭐 대법관 출신도 아니고 근데 이례적이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그 어떤 김명수를 견제하는 세력도 많았었죠. 그 다음에 진보 성향 법관들 연구모임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던 김명수 법원장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법부 안에서 이제 또 좌파 어떤 척결이라는 저쪽 판사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김명수 끌어내리려고 여러 가지 그 당시에 국힘당에서 공작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이라도 이제 복수하는 거예요. 저것들이 임성근 당시 부장판사의 사표, 그러니까 민주당이 임성근 사법농단의 핵심적이었던 임성근이를 법관 탄핵을 한다라고 하니까 임성근이가 정관 예우도 못 받고 잘못하다가 탄핵당하면 변호사 개업도 못할 것 같으니까 잽싸게 사표를 냈는데 그 당시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죠. 그걸로 직권남용이라 그래갖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거의 한 1년 가까이 만에 출석을 했던 사건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왜 출석했냐 이런 걸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힘당이 요즘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윤석열이가 이상한 발언을 한다. 윤석열 이따가 제가 발언 하나하나 좀 얘기해드리면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해요.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내부 안에 이 좌파 세력들이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선동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전쟁 나면. 그래서 얘네들이 반국가 세력들이다. 전쟁 나는 걸 가정해서 윤석열이가 을지훈련을 앞두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에 맞춰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국정원의 대공 조사권을 폐지했었죠. 대공 조사권을 폐지했었는데 대공 수사권을 폐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은 국내 수사는 전혀 관여를 못하게 해놨었는데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국정원 대공 조사권 폐지 규탄한 데 이어서 그 다음에 민주당이 이번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미 문재인 정부 때 대공 수사권은 폐지를 했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윤석열 정부에 오면서 수사권 폐지가 되니까 교묘하게 조사를 해요. 조사권은 폐지된 거 아니다. 조사랑 수사랑 똑같은 건데 교묘하게 말장난을 쳐갖고 국정원이 지금 조사권은 남아있다라고 하면서 수사권은 폐지가 됐지만 조사권은 남아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하니까 민주당이 7월 달에 12명이 국정원 대공 조사권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어떤 대공 북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올 1월부터 이게 올 1월부터 시행된 거거든요. 올 1월부터 이제 경찰 안보 수사국이라고 있습니다. 경찰 안보 수사국에서 간첩 수사를 전담하고 있지만 8개월 동안 검거한 간첩은 불행하게도 한 명도 없다라고 이제 국힘당이 떠들어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국정원이 수사하면 간첩이 갑자기 생기고 경찰이 수사하면 간첩이 안 생기고 그래서 국정원이 수사나 조사를 더 잘한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죠. 여태까지 없는 간첩 만들고 있는 사건도 무마해주고 국정원이 조작을 잘하는 거지 경찰보다 수사를 잘하는 게 아니죠. 응? 경찰이 무능해서 간첩을 못 잡는 게 아니라 경찰이 무리하게 조작을 안 하니까 간첩이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지금 국정원의 대권 수사권 보고권을 사실상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결국은 윤석열 탄핵이나 여러 가지 이제 대한민국의 국정 상황이 혼란하게 돌아가면 그 배후에는 북한이 움직임이 있다라는 국정원의 발표를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죠. 그 다음에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제 예상으로는 북한이 동해상에 또 미사일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할 거예요. 이유는 내일부터 쌍용훈련이라는 게 시작합니다. 쌍용훈련. 이거 쌍용훈련이라는 게 뭐냐면 한미 쌍용훈련인데 북한이 이 훈련을 할 때마다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을 해요. 여태까지 우리가 미국과 우리나라가 대부분 여러 가지 뭐 프리덤 가디언 훈련 이런 건 방어 위주의 훈련을 했었어요. 여태까지. 근데 이 구구들이 정권을 잡으면 이 친일 매국 구구들이 정권을 잡으면 항상 공격적인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2024 쌍용훈련의 주요 훈련 목표가 뭐냐면요. 대규모 상륙작전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의 해안으로 침투해서 북한의 해안으로 우리 미군 해병대와 우리나라 해병대 이런 어떤 특수부대들이 북한의 해안으로 침투해서 어떤 지휘부를 점령을 하고 그런 훈련을 하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거는 도발행위라고 생각하는 거죠. 도발행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훈련이 있을 때마다 굉장히 어떤 동해상에 항위성 미사일 발사를 하고 탄도미사일이나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여튼 계속 한반도의 어떤 전쟁 위기를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가 군사 훈련을 통해서 올리고 있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을 좀 아셔야 되고 쌍용 훈련은 여태까지 기존에 했던 북한의 침략을 우리가 방어적인 개념의 훈련이 아니라 우리가 반격하는 북한의 어떤 해안에 침투하는 상륙작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를 좀 얘기해야 되겠죠. 지금 검찰에서 김건희 사건을 사실상 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리를 해줬죠. 그럼 여러분들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진짜 제대로 수사하려면 그렇게 콜검 행세를 하면서 누가 봐도 이거는 짜맞춰져 있는 수사를 하기 위해서 서울중앙지검을 박성재가 이창수를 앉히고 그 다음에 대검에 인사 이동을 시키고 김건희 소환 조사할 때 검찰총장도 패싱시키고 이것만 봐도 그냥 김건희 알아서 기는 김건희 봐주기 수사라고 여러분들에게 보셨을 겁니다. 23일날 직권으로 검찰 수사 심의위에 어떤 회부를 했죠.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청탁금지법 위반부터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해당 여부까지 수사심의가 따지도록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원석이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가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미 후임 검찰총장이 하마평에 인사들이 지명이 되고 있고 9월 15일이면 퇴임하는 이원석 총장이 무슨 힘이 있고 이거는 뭐냐면요. 이 총장이 흠결 많은 수사 지가 봐도 이거는 뭐 성역 없이 수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태까지 수사를 보면 납득할 수 없는 수사지만 수사의 정당성을 사후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검찰을 위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여는 거지 김건희를 처벌하기 위해서 이거를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수사심의위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요. 지금 수사심의 구성이 15명이에요, 여러분들. 15명으로 수사심의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어떤 전직, 어떤 사람들이냐면, 시민단체, 그 다음에 교수, 법학자, 전직 검찰, 이런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네 분류의 시민사회에 250명 정도가 있어요. 전직 법조인, 그 다음에 무슨 시민사회 대표, 언론인, 그 다음에 교수 집단, 이런 네 분류의 시민사회인데, 여기서 무작위로 250명 정도의 후보군 중에서 15명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명이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 심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수사 심의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검찰의 수사 기록을 보고 합니다. 그치? 검찰의 수사 기록을 보고 하는데, 그 기록 위에 외적인 거를 보지 않아요. 검찰의 수사 기록을 토대로 사건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은 수사 기록만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겠냐는 거죠. 응? 그냥 이거는 사후적 정당화 수단으로 삼는 건 거고, 결국은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라고 하면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수사심의위원회는 왜 검찰에 설치를 했냐, 이 원뜻을 모르는 거죠, 인간들이. 수사심의위원회에 왜 검찰이 설치가 되어 있냐면요, 국민적 의혹이 많은 사건이나 그런 사건에 대해서 검찰권 남용이 있지는 않았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할 때, 결국은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나 검찰권의 남용을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근데 이 수사심의의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권고력은 없지만, 만약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만약에 밝혀진다 그러면 중앙지검은 사실상 한 방 먹는 것이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기소 의견으로 왔다 그러면 특검의 탄력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나가기 15일 앞두고 만약에 자기가 진심으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 그러면요,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겠죠. 이거는 봐주기 위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고, 원래 제대로 수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겠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검찰총장 지위를 배제시켜 놨었죠.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7월 달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이원석 총장이 수사지휘권 복원시켜달라라고 했더니 거절을 했습니다. 원래 이거는 검찰총장이 배제된 사건이다. 이원석이 김건희 남편도 아닌데 왜 이원석이를 수사지휘권을 왜 배제를 시키는지 이해를 못하겠지만,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디올백 사건은 이원석이가 수사지휘권이 살아있어요. 그런데도 그 수사지휘권을 쓰지 않고 수사심의에 넘겼다는 것만 봐도 이거는 수사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이지, 여기저기서 어그로 끄는 유튜버들 이원석 칼 빼들었다, 수사심의위원회 회부, 아무것도 모르는 거니까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결국은 일단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정당성을 줘서 중앙지검의 수사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사후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절대 속지 말아야 되고, 이원석이를 우리가 여태까지 허수아비 총장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 이원석이는 허수아비 총장이 아니라 공범이에요. 제가 이원석이도 윤석열 라인이었고, 그런 윤석열 라인이 검찰총장을 했는데, 이원석이는 허수아비가 아니라 공범입니다. 김건희, 한동훈, 윤석열, 얘네들은 다 공범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원석이한테 그 어떤 것도 바라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중앙지검에서,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김건희가 이제 처벌 혐의가 없다라고 하면
국민적 분노랑 결국 이제 특검의 탄력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저기서 만약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김건희 사건 기소 권고가 나왔을 때는 어떤 파장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저거예요. 자기네들이 희망사항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원석이는 뭘 노리고 있냐? 딱 두 가지죠. 수사 공정성 회복을 이번에 중앙지검에서 무혐의 결론 내니까 법리적으로 잘 판단했다라고 응원해 준 놈이에요. 이거는 두 가지입니다. 수사 공정성을 회복했다라는 첫째, 중앙지검이 제대로 수사했다라고 하면서 검찰 제19 감사기를 해주려는 거고, 두 번째, 자기가 얘기했던 김건희 사건은 자기 임기 내 수사를 마무리하겠다. 그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뭐 결국은 대검에서 변호사, 법학교수, 시민단체, 종교계, 언론인, 퇴직 공직자 이런 사람들 중에서 마구잡이로 뽑고, 지금 위원장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수사심의위원장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인데, 이 중에서 이제 15명과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검찰의 수사 기록을 보고하는 거다. 전혀 기대할 거 없다.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한동훈이가 사실 굉장히 지금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국힘당 안에서 한동훈이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자기가 이제 당대표 선거까지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죠. 당원들의 63%라는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당이 좀 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반윤 지지자들에게 몰표를 받으면서 지금 당대표가 됐습니다. 근데 한동훈이가 한 달이 지난 지금 굉장히 초라한 성적표죠. 왜냐면 자기가 당대표가 되는 것만으로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용산이 계속 주도권을 잡고 현재 끌고 나가다 보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지금 별다른 조직도 없고, 현직 의원들도 국힘당에 어떤 친윤계 의원이 많다 보니까 지금 아무것도 지금 한동훈이가 받지 못하니까 급하니까 이재명 당대표한테 생중계로 하자, 그런 어떤 이벤트성으로 지금 삼으려고 하는 게 보이는 거죠. 지금 친한계 의원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친윤계 의원들과 합심을 해서 뭐 한동훈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더 떠받쳐 주고 싶어 하는데, 지금 아무래도 용산의 힘이 계속 더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이가 길을 못 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금투세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 왜 받냐 안 받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지금 한동훈 입장에선 그런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공격할 때 최상병 특검 제3자 수용해 줄게 빨리 해 라고 하면 지금 한동훈은 지금 저보러 얘기하신 겁니까?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한동훈이가 최상병 특검을 올리는 순간은 그때는 이제 용산과는 빠이빠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용산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반허수아비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오늘 한동훈 출범 이후 결국 국민의힘 대표는 한동훈이잖아요. 한동훈 체제 출범 이후에 두 번째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 어떤 거냐면, 정부에서는 뭐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비서실장, 뭐 윤석열,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뭐 한동훈 대표, 그다음에 원내대표 뭐 이렇게 모여갖고 당과 정부가 이렇게 만나서 고위급 당정 회의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누가 봐도 만약에 한동훈이가 국힘당에서 이제 차세대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서는 대권 후보의 어떤 위치나 그런 것들이 명확하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모든 어떤 말에, 그러니까 입의 중심은 한동훈이 뭐라고 하냐가 쏠려야 되는데 뉴스가 안 되잖아 이게. 그렇죠? 한동훈이가 당정 고위급 당정 회의에서 뭐라고 했다 그러면 굉장히 큰 뉴스가 돼야 되는데, 한동훈이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없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이가 오히려 연금 개혁안, 보험료과 소득 대체율, 그다음에 다음 주에 국정 브리핑을 한다. 당정 고위급 회담을 했는데도 정진석이가 한동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훈수를 놔주고 있고, 윤석열이가 다음 주에 국정 브리핑을 한대요. 그럼 뭐예요? 지금 한동훈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에게 쏠려있는 스포트라이트를 자기 쪽으로 좀 갖고 오고 싶은 정책적인 거나 어떤 정치적으로 민주당과의 어떤 타협이나 이런 거 얘기하는데, 오늘 고위 당정청 회의에 끌려가서는 국회가 지금 마비 상태다. 어떻게든지 민주당과 협치를 통해서 풀어나가라. 용산에서 개판 치면서 한동훈한테 국회가 계속 싸움의 장이고 단 한 건도 어떤 민생 법안이 통과시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한동훈 책임이다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그러니까 고위 당정 회의만 봐도 지금 스포트라이트는 용산에 있는 것이고, 윤석열이가 아직도 현재 당을 지배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 바쁜, 제가 볼 때는요, 한동훈이는 절대 모르겠어요. 제가 보면 한동훈이는 절대 국힘당의 대선 후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한동훈이가 과연 얼마나 갈까? 저는 한동훈이는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동훈이는 제가 볼 때는 국힘당의 대선 후보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느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한동훈이가 이재명 당대표가 그래서 25일 날 원래는 그 코로나 확진 양성 반응 아니었으면 한동훈과 오늘 원래 그 대표 회의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때다 싶어갖고 한동훈이는 어떻게든지 이재명 당대표를 이용해서 국힘당의 대권 후보는 본인이다,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를 사실상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생중계를 하기를 원했던 것이고, 여러 가지 저쪽에서는 이재명 당대표를 압박하기 위해서 금투세 폐지하실 겁니다. 그걸 폐지하실 겁니까? 아마 그걸로 몰아붙일 것 같아요. 그럼 저는 흔쾌히 이재명 당대표도 금투세는 우리도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고, 그 대신 금투세 문제는 이재명 당대표가 유연하게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폐지에는 찬성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현재 정부의 어떤 고관이나 이런 문제를 생각했을 때는 초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저희도 전폭적으로 전향할 마음이다, 이렇게 받아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한동훈이랑 이재명 당대표랑 만나갖고 이재명 당대표께서 최상병 특검법 우리가 제3자 양보하겠다,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꼬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가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중계를 하자, 이건 딴 거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판들이 나오죠. 회담이라는 건,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회담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회담은 때로는 그 결론을 맺기 위해서, 양당 대표가 만나갖고 결론을 맺기 위해서 때로는 그 언론에 공개되지 않게 이면 합의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서로 양보, 왜 그러면 생중계가 비춰질 경우에는 한동훈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절대 민주당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카메라가 없다라고 하면 분명히 어떤 지지자들이 생각 안 하고 충분히 나라를 위해서 양 정당의 대표가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는 양보할게, 이것도 합시다,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게 회담인데, 그러다 보면 이제 협상이 되는 것이고, 근데 생중계 라이브가 돌아가는 순간은 뭐 한동훈이가 몰린다, 왜 양보하냐, 막 이런 그 비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결국은 한동훈이가 노리는 건 딴 거 아니죠. 그 조급함이에요. 제가 보면 어떤 조급함이냐, 한동훈이가 벌써 한 달 이상이 됐는데 여론의 주목을 전혀 못 받죠. 여론의 주목을 못 받을 경우에는 계속 주도권은 용산에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불안감, 그러다 보면 자기는 바지, 그 다음에 한동훈이가 국민들을 속였다, 그 다음에 그 스포트라이트를 어떻게 해서든지 당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용산 쪽으로 계속 가 있으니까 이재명 당대표와의 이벤트 생중계를 통해서 관심을 좀 끌고 싶은 거고, 차기 정치 지도자는 민주당은 누가 뭐래도 이재명 당대표잖아요. 이제 이길 사람이 없잖아요. 이재명 대 한동훈의 구도로 가서 민주당의 대권 후보와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한 심산이라고 좀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재명의 상대는 자기다. 이재명의 상대는 한동훈이다. 요걸 가장 많이 얘기해주고 싶은 거고. 근데 이제 한동훈이도 머리가 있죠. 왜냐면 이거 누가 봐도 이재명 당대표와 여야의 대표가 만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나 주목도를 끌기 위해서는 딴 거 아니죠. 특검법 발의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전향적인 한동훈의 제3자 특검법의 수용이라는 이런 발표가 나올 것이냐. 그 다음에 의대 증원 문제. 사실 지금 의료 사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고 있는데, 의료 사태 때문에 죽어가는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죽고 사는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병원 아프면 큰일 나는지, 이제는 응급실도 골든타임을 놓쳐갖고 지금 119 앰뷸런스를 타봤자 갈 병원이 없대요. 그러다 뺑뺑이 돌다가 죽고, 그러다 보니까 119 소방대원들이 얼마 전에 그 항의 기자회견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영석 현재 독립기념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의 가장 치명적인 현재의 바지, 뭐 반바지인지 그냥 다 바지는 또 제가 바지라고요? 또 개길 수 있으니까 반바지라고 해줄게요. 반바지. 여름이고 더우니까. 한동훈이는 완전한 바지는 아니라도 거의 반바지잖아요, 지금. 응? 반바지다 보니까 그 지금 한 달 안에 사실 당권을 잡고 한동훈이가 했어야 되는 일은 특검법 발의, 전향적으로 민주당과 협상해서 최상병의 어떤 그 사망 원인을 밝히겠다.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하죠. 그 다음에 의대 증원 문제. 사실상 윤석열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지금 의대 그 의사회나 교수들이나 이런 문제도 어떻게 보면 한동훈이 나서 적극적으로 지금 의사협회 만나고 전공의들 만나고 막 바쁘게 움직이면 당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윤석열이가 고집을 꺾지 않고 의대 증원 문제는 불가학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한동훈이 입도 괜히 입 뻥끗했다가는 저 새끼 또 바로 그 또 조인트 까질 수 있으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고, 거기에다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문제가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대통령 지지율과 국힘당 지지율과 한동훈 지지율까지 같이 나락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서 어떤 당 대표의 입장이 그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한동훈의 존재감이 없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에게 마지막 기회야. 이재명 대표는 대권 후보고 나는 지금 반바지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와의 라이브 중계를 통해서 내가 회담을 성사시키면 나는 국힘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야. 나에게 온 마지막 기회야. 이거죠.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님이 이재명 대표께서 볼 때 한동훈이는 그냥 어설픈 검사 나부랭이 찌끄레기 하바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어떻게 회담을 라이브로 할 생각을 하냐. 근데 진짜로 만약에 라이브로 하면 아마 전 국민이 깜짝 놀랄 겁니다. 아니 무슨 여야 대표가 만나갖고 저렇게 도발적으로 개기고 싸가지 없이, 아마 제가 보면 한동훈이는 이재명 당대표의 내공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한동훈에게 한번 충고를 좀 해드리면요, 이재명 당대표는 정광석과 같이 민주당의 친노 친문의 세력을 어떻게 보면 친명으로 한 방에 바꿀 수 있는 전략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당내 계파 싸움이나 권력 싸움에서도 진짜 싸울 때는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한동훈이가 과연 윤석열 눈치 보면서 이 쫄보 반바지 한동훈이가 어떻게 이재명 당대표를 지가 상대를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어떻게, 아마 한동훈이는 계속 뭐 금투세법, 그 다음에 상속세법 이런 금융적인 걸로 이재명 당대표를 몰아붙이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재명 당대표도 여러 가지 이제 중도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합의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지가 할 말이 없는 건데,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최상병 특검 어떻게 할 거냐, 김건희 특검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것들 얘기하면 한동훈 입장에서는 윤석열과 결을 같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가 결국은 나락으로 가요. 그래서 저는 생중계는 참 듣도 못한 일이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저번에 방송에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올 연말 되면 의외의 곳에서 윤석열 탄핵 소리가 나올 것이다. 그게 뭐냐면 이 의대 문제예요. 이 의대 증원 문제일 때문에 지금 의대 전공의들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집단 휴학을 해갖고 유급됩니다. 유급. 지금 유급이에요. 지금 집단 휴학 중이에요. 아직도 의대생들이. 그럼 수업 일수를 못 채우면 유급돼요. 그러면 의사 전공의 부모님들은 이 유급되는 학생들 내년에 다시 1학년, 다시 2학년 들어오고 신입생으로 내년에 증원되는 애들까지 하면 의대에서 신입생들과 유급된 학생들을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대요. 이거는 진짜 제가 보면 간호사들은 지금 너무너무 혹독한 전공의들이 파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전공의 역할까지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지금 응급실을 지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총 파업한대요.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가 선진국의 시스템이었거든요. 의료 붕괴를 지금 4월 총선 이기려고 던졌었죠. 거의 4월 총선 전부터 이 작업을 한 다음에 거의 6개월 만에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붕괴시켜 버렸습니다. 지금 수도권 지방 가릴 것 없이 병원마다 전공의가 미복귀하고 지금 아예 의사들이 없대요. 응급실에 자리도 없고 자리가 있으면 뭐합니까? 의사들이 없는데. 29일날 간호사, 보건, 의료 노조가 총파업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공의 업무까지 떠안아서 사실상 불법으로 의료행위를 강요받고 있는 간호사들이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고 합니다. 지금 윤석열은 대통령 하나의 고집 때문에 6개월째 어떤 출구도 못 찾아요. 그냥 윤석열이가 의대 증원하겠다 2,000명 끝. 정말 저는 의대 증원의 문제는 방향은 옳다라고 봅니다. 방향은 옳다라고 보지만 윤석열의 가장 큰 잘못은 뭐냐면 방향은 옳더라도 실행 방법이 잘못된 거죠. 그냥 지가 무슨 독재, 야 의대 증원시켜, 반항하는 새끼들 전부 날려버려. 그럼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책 실행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공청회를 거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 집단들의 이익과 손익을 따지면서 그걸 공청회를 통해서 손해보는 집단에게는 어떤 보완 장치가 있어야 되고 이익 보는 집단에게는 어떤 견제 장치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방향이 아무리 옳아도 실행을 해 나가는 게 정부의 리더십인데 전혀 그런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의대 증원은 어떤 정책은 추진력을 잃어버렸고 지금 그 모든 피해는 이제 국민들에게 오고 이제는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에 현실에 닥치다 보니까 올 12월에만 아마 그 의료 대란의 문제가 결국은 집단 전공의들 유급 사태가 벌어지면 왜 그러면 의사들도 기득권이거든요. 제가 저번에 이런 말씀을 해드렸어요. 이 의대 증원 문제에 있어서 국민적 여론 지지가 높아서 이걸 총선에 이용하려다가 결국은 이게 오래되면 윤석열은 이 건이 굉장히 탄핵의 불씨가 될 것이다. 왜 그랬냐면 기득권들의 기득권과 기득권에 붙은 거예요. 여태까지 윤석열을 지켜주던 의사, 변호사, 판사 여러 가지 기득권 집단들은 사실상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의사라는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들을 윤석열이가 건드린 거죠. 그래서 기득권 대 기득권의 싸움에 결국은 있다 보니까 윤석열이가 이게는 유리하지가 않아요. 그냥 결국은 이거잖아요. 지난 4월 총선을 위해서 의대 정원 2,000명 늘려야 된다. 근데 이 사태가 그 어떤 것도 진행되지 않고 이 지경이 됐는데도 수습 대책이나 말 한마디 없고 그러니까 윤석열의 오만과 고집
그것 때문에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지금 지고 있어요. 굉장히 나중에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이제 연말 되고 그러면 이 심각한 그 윤석열 리스크로 아마 떠오를 겁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윤석열 정말 뭐 얘기하기도 뭐 싫은데 한두 번 얘기해도 정신 못 차리는 인간인데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집권 후부터 지난 총선 직전까지 가장 많이 썼던 말이 반국가 세력, 공산 전체주의 세력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렇게 하면서 계속 국민들을 이념적 갈라치기를 많이 시도하다가 이제 총선 패배 이후에 조금 잠잠해졌었어요. 한 이재명 당대표 좀 만나시고 그다음에 한 달 정도 한번 반국가 세력이나 이런 얘기를 안 하다가 갑자기 또 최혜병 특검 여기저기서 뻥뻥 터지기 시작했죠. 그다음에 그 마약 수사 뻥뻥 터지고 디올백 사건 뭐 결정적으로 계속 수사가 진행되고 도이치모터스 추가 여기서 빵빵빵 막 터지니까 결국은 윤석열이가 할 수 있는 게 저는 윤석열이가 계속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을 쓰는 거는요. 지지율이 추락되고 불안하고 총선 참패를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당도 지 마음대로 이제는 한동훈이 아닌 원희룡을 밀었는데 한동훈이가 당선되고 전 뭐냐면요. 윤석열이가 계속 반국가 세력이라는 얘기를 쓰고 계속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이런 것들은 윤석열이가 이제 지지율 회복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감당이 안 되고 오히려 이런 이념적 갈라치기를 통해서 나머지 태극기 부대 같은 20%의 지지자들이라도 자기가 확보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 같아요. 제가 보면. 근데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검찰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은 평생 검사 출신이죠. 여태까지 우리가 87 민주화를 겪고 검찰이 여태까지 어떤 짓을 했습니까? 그 민주화 전에는 박정희 전두환 정권 그 독재 정권 안에서는 늘 했던 게 검찰은 오랫동안 체제 수호, 이념적 체제 수호, 반공을 국시로 했던 박정희와 이승만 그리고 전두환까지 이런 독재 정부에서는 체제를 수호하고 정권을 수호하는데 본인들의 권력을 썼었죠. 예전에 여러분들 검사들이 그 술자리를 갔잖아요. 술자리 가려면서 이렇게 폭탄주 같은 걸 채우잖아. 검사들은 성향이 원래 보수예요. 얘네들이 검사들이 그 건배를 할 때 그 잔을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쫙 오른쪽으로 돌아갈 때는 건배하면서 우익 보강 그래요. 우파들을 보강해야 된다. 우익 보강하면서 잔이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또 보스가 옆에서 건배 좌익 척결 할 때는 왼쪽으로 술잔을 돌렸었대요. 우익 보강 좌익 척결. 이게 건배사였대요. 건배사. 우익 보강 좌익 척결 이러면서 건배사를 했던 인간들인데 지금 이 반국가 세력 이건 국가보안법에도 없는 말인데 저는 왜 이런 얘기들을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윤석열이 취임 이후에 얘기하는 걸 제가 몇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윤석열이가 대통령 후보 시절에 2021년 6월 29일 날 대선 출마 선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내려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 조짐이 좀 보여요. 그 다음에 2021년 12월 29일 대선 3달 전에 경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좌익 혁명 이념 그리고 북한 주사 이론 점점점 막 북한 주사 이론 이런 거 배워서 민주화 운동 대열에 낑겨서 마치 민주화 투사인 것처럼 지금까지 끼리끼리 도와가면서 살아온 집단들이 이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국가와 국민을 약탈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친놈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대통령이 돼요.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5월에 취임한 다음에 10월 19일 날 국힘당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어떤 오찬에서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고 안보 상황도 녹록치가 않은데 이런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확신을 갖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에 공감하면 진보든 좌파든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하다. 이게 여러분들 저는 가장 위험했던 얘기예요. 2022년 10월 19일 날 취임한 지 5개월 만에 협치는 정치에서 여러분들 협치는 야당과 하는 거잖아요. 정치에서 협치는 야당과 하는 것인데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고 적대적 반국가 세력이라서 협치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을 반국가 세력, 북한의 주사파, 그러니까 협치가 불가능하다. 응? 정신 나간 거죠. 거기에 주사파라는 얘기를 언제적 얘긴데 라고 쓰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윤석열이가 2023년 6월 28일 자유총연맹 창립 69주년 기념식에서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수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엔사를 해체하고 종전선언을 부르고 다녔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종전선언을 하려고 그랬었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 정부를 반국가 세력이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야당도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이라이트가 2023년 8월 15일, 작년 8월 15일 광복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이러한 반국가 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 공작을 일삼아왔다. 점점점 이념에 빠져들어가죠. 얘가 전 정부도 반국가 세력, 야당도 반국가 세력,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게다가 제가 소름 돋는 뭐 더 심한 것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4월 10일 날 총선 패배 이후에는 좀 누그러졌다가 제가 소름 끼치는 게 뭐였냐면 제가 요즘 계속 전쟁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들에게 방송에서. 갑자기 저 얘기를 하잖아요. 북한이 쳐들어서 전쟁이 발발하면 민주진영에서 이간질을 하고 국민을 선동을 해서 이거 요번에 8월 21일 날 을지훈련을 앞둔 국무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북한 개전 초부터, 개전이라는 건 전쟁이 시작되면 북한은 개전 초부터 위장 평화 공세와 가짜뉴스 유포, 반국가 세력들을 활용한 선전선동으로 극심한 사회 혼란과 분열을 야기할 것이다. 야,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면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우리나라 안에 있는 반국가 세력을 활용해서 선전선동으로 전쟁이 난다는 걸 기정사실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넘기는데 윤석열이가 점점 해왔던 반국가 세력들의 발언, 그리고 이념의 발언, 자유주의 체제, 공산 전체주의,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불과 4일 전에 을지 국무회의에서 난 깜짝 놀랐어요.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전장을 기정사실화해서 개전 초기부터 위장평화공세와 가짜뉴스 유포, 반국가 세력들을 활용한 선전선동으로 극심한 사회 혼란과 분열을 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이건 전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냥 넘기면 안 된다. 응?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집권하고 나서 한번 보세요. 윤석열이가 지금 왜 반국가 세력 하냐?
자기를 지켜줄 집단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명박은 그래도 자기 지지층들이 있었죠. 그나마 쥐새끼. 응? 박근혜도 친박 연대 뭐 이렇게 하면서 태극기 부대 지지 세력들이 있었죠. 윤석열은 지지 세력이 없어요. 윤석열이가 가장 위기를 느끼는 게 뭐냐면 이번에 전당대회를 보면서 자기가 밀었던 원희룡을 이기는 한동훈, 적어도 63%의 국힘당 지지자들은 윤석열을 증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 윤석열을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으면 적어도 원희룡의 지지율이 30-40%는 나와야죠. 안 나오잖아요. 국힘 안에서도 버림받다 보니까 오로지 이렇게 위험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윤석열이가 그러면 그냥 국민들이 싫어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이태원 참사가 터졌고 부산 엑스포 유치도 진짜 진짜 실패 완패를 했고, 김건희 명품백 쳐받아갖고 세상을 진짜 떠들썩하게 했고, 최상병 수사 개입 논란이 터져갖고 또 세상이 떠들썩하게 터졌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총선에서 아직도 제가 심층 분석한 것 중에 진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대파 참사. 그쵸? 사람들은 윤석열이 대파 가격 모른다 그러고 쉽게 넘어갈 때 이거 굉장히 큰 거다. 총선을 앞두고 이거 대파 논란은 그냥 논란이 아니라 이거 대파 참사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대파 문제는 총선의 큰 대파 참사로 이거 남을 것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있었어요. 그래서 대파 참사가 사실 총선을 물가나 먹고 살기 힘든 문제에 대통령은 졌다는 것도 모르고 대통령이 졌다위니까 그러면서 총선에 큰 영향을 저는 끼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은 대파 참사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인사 문제, 독립기념관장, 그 다음에 김문수, 빵진수, 이루 말할 수 없는 국민들이, 그러니까 적어도 국민들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어느 정도 상식에 입각한 정부의 운영을 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저도 예전에는 중도라는 보이지 않는 정치 집단이 과연 존재할까? 그런 의문을 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정치 고관여층이 돼갖고 너무 우리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우리 안에 정치 구도를 보고 우리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저는 중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저는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대선 패배를 하고 나서, 지난 대선 패배를 하고 나서 제가 유튜브 밖을 여러분들 꼭 나가보시라고 왜 여러 번 얘기했냐면, 우리 사회에는 중도가 존재하더라고요. 어떤 중도가 존재하냐면 이 사람들은 좌우 이념의 논리가 아니더라고요. 내 먹고 살기에 누가 더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그게 바로 직접적인 게 바로 금투세 논란이더라고요. 금투세 논란에 민주당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윤석열도 욕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으로 윤석열 못하고 있다 욕을 하면서도 민주당이 왜 금투세를 폐지를 안 하냐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바뀐 게, 유튜브에 제가 10여 년 동안 여의도의 어떤 정보력이나 아니면 그 각종 정치 분석을 통해서 얻었던 것들은 그거는 여의도에 갇혀 있을 때고, 정작 국민들이 생각하는 중도는 지난번에는 이명박 찍었다가 이번에 박근혜 찍었다가 이번에는 문재인 찍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는 것이고, 민주당 그 사람들은 이념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여러분들 신경 안 쓰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민주 진보 정권이 어떤 경제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시대 변화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진보도 발전해야 된다. 그 진보가 발전한다는 게 무조건 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보도 우클릭하고 따뜻한 진보가 돼야지 국민의 마음을, 그리고 중도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보의 가장 큰 약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진보는 개혁을 통해서 새로 태어나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꼭 정치인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진보는 새롭게 개혁해야만, 정청래 의원도 이런 말씀해요. 오늘의 개혁을 내일로 미루면 그거는 진보가 아니다. 그거는 이론이에요. 시대에 맞지 않는 진보적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그런 말들이 굉장히 진취적이고 진보적 가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유튜브 밖을 벗어나 보니까 진보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매일매일 개혁하고 어떻게 매일매일 진보적으로 사람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진보가 개혁하고 진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따뜻한 진보가 되어야 되더라고요.
개혁은 잠시 머물러 있더라도 진보가 살아남는 방법은 개혁을 통해서 살아남는 방법이 아니라 진보도 때로는 우클릭하고 때로는 상식에 맞게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정치를 따라가는 그런 진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개혁과 진보를 통해서 본인들의 정치적 이념과 정당성을 내세우려고 그러면 그런 국민들에게 외면받더라고요. 제가 느낀 10여 년 동안 거의 20년 동안 노무현 대통령 이후의 정치를 보면서 진보가 왜 저렇게 한번 정권 잡고 뺏기고 막 이런 일을 반복할까? 진보는 개혁이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때로는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정당 정치에 있어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돼야 된다는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국민적 눈높이나 국민적 정서에 있어서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굳이 해야 된다라고 밀어붙이면 그 손해는 민주진보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금투세 문제가 저는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5천만 원 1년에 흑자 보고 이익 보는 사람들 1%도 안 된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왜 많은 1,400만의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왜 거부감을 느끼는지에 대해서도 자기네들이 이론적으로 1%를 위한 금투세 폐지는 못한다 이런 이론적인 것보다는 그 1%에 나도 들고 싶어하는 1,400만 국민 주식 투자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비록 내가 1년에 5천만 원 이상 주식 투자로 이익을 보는 사람의 1%에 해당은 안 되지만 이 1,400만의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나도 언젠가 5천만 원 이상의 주식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보려는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이론상으로 1%를 위해서 이 금투세를 폐지할 수는 없다. 1,400만들의 꿈을 좌절시키는 거야. 내가 그래서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는 정말 완전 저는 민주당은 제 눈에는 거의 그 보수 우익 정당이고 저는 예전에 그 이정희 민주노동당 이런 정당과 저는 좀 많이 맞았어요. 굉장히 좌측이었는데 저는 내가 50살이 넘어가면서 내가 우클릭하는 것인가? 나이를 먹어가면 보수가 된다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보수가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전에 제가 30, 40대 이 정치에 임하면서 그 당시에 저는 그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나이가 먹어서 보수가 된다라고 생각했으면 오히려 내가 반일 반미를 저는 반일 반미주의자예요. 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반일 반미주의자입니다. 나이를 먹어갖고 보수주의가 된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이념적 성향에서는 친미가 돼야 되는데 저는 왜 반일 반미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반일 반미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저는 미국을 인정하되 라는 전제가 깔려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미국 제2국주의자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돼야 된다. 이런 이론은 저는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을 인정하되 진정한 동맹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로 갈 때 한미동맹은 더 오래 갈 것이고 여러 가지 대한민국이 해방 이후에 불합리한 소파의 규정이나 미국과의 여러 가지 불평등한 조약들은 해결돼야지 건설적인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관계가 가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정부가 있어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 저는 우리 진보 저쪽은 그러니까 보수는 끊임없이 변화를 하려고 그래요. 해방 이후에는 반공을 국시로내는 수구 꼴통적 극우 사상에 접한 이념에 갇혀있는 보수주의자들이었죠. 물론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 보수의 뿌리가 반민족 행위자들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쉽죠. 보수의 뿌리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뿌리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아직도 제2의 독립전쟁을 펼칠 것 같은 국민들의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반 상식적인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국정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보수를 끊임없이 변하고 있잖아요. 반공을 국시로 한 보수로 시작해갖고 경제를
이승만을 거치고 박정희를 거치면서 경제 발전의 주역이라는 보수로 거듭났었고, 그래서 보수 경제 자유주의라고 하면서 시장 만능주의라고 하면서 보수들은 끊임없이 나름 변화를 해갖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날의 보수는 어떤 큰 시장, 작은 정부라고 하면서 시장 만능주의, 그 다음에 어떤 윤석열이 있기 전에, 윤석열은 보수에서도 지금 욕먹고 있는 이유가 철진한 이념을 꺼내서 그래요. 지금 제가 윤석열을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으면 1970년대 박정희가 통치했던 그 시대의 이념을 갖고 있어요. 진보와 보수, 반국가 세력, 언론 통제, 막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보수 안에서도 윤석열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보수가 끊임없이 발전해갖고 박근혜 탄핵 이후에도 다시 정권을 잡을 수 있을 만큼 다시 세력을 규합하려고 하는데, 또다시 과거를 회귀하는 보수의 낡은 정치를 보니까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중동도 윤석열을 비판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좀 우리가 합리적인 민주주의,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우리가 민족의식이나 역사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나 정치는 다양한 하루하루가 변하는 것이고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진보도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늘 얘기했던 약자와 노동자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살 수 있는 것은 중산층을 비롯해서 가진 자들의 어떤 무조건, 저는 민주당이 가장 장기 집권하는데 걸림돌이 뭐냐면 부자를 적대시하는 정책. 괜히 부자들은 민주당에게 거부감이 있는 이런 정책을, 그렇다 그래갖고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부자들에게 세금을 왕창 매기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장기 집권을 위해서는 부자들이 떳떳한 부자를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실패한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정책에서 뭘 실패했냐, 집 두 채 갖고 있으면 죄진 것 같이 만들어 놓은 거. 제가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을 해도 집 두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마치 죄인 취급하고 집 두 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이 하면서 빨리 한 채를 팔게끔 하는 그 정책은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세상 사람을다 보면 내가 집 평생 일해갖고 한 채 마련하고 나같이 고생을 하면서 사회생활 시작하는 금쪽 같은 내 새끼한테 전세자금이나 집 한 채 마련해주는 부모건 대한민국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럼 부모들의 마음인데, 그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두 채 소유하면 마치 죄진 거고 세 채 갖고 있으면 도둑놈이고, 이런 대한민국 사회적 분위기, 민주당이 어떤 비판을 자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 떳떳한 부자를 만드는 것은요, 저는 그 분명한 것은 세금 정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전 민주당이 이런 종부세, 저는 전면적으로 종부세 손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사람들이 체감상 와닿을수록, 내 집값이 공시지가로 30억 원 이상은 세금 구간 몇 프로, 50억 원 이상은 몇 프로, 10억 미만은 몇 프로, 이렇게 해놔야지 좀 사람들이 보기 쉽게끔,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30억 이상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응? 어설픈 부동산 정책, 집 세 채 있거나, 지방에는요 집 세 채 갖고 있어도 5억도 안 되는 집이 허다해요. 응? 저는 그래서 종부세도 구간별을 확실해줘요. 100억 이상 집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종부세로 올라가고, 그러면 국민들이 그거 갖고 뭐라 그래요? 야, 100억 이상 집 갖고 있는 사람들, 야, 세금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나랑 상관없는 얘기니까. 그런 거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근데 어설프게 사람들이 잘 모아요.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이나 경제 정책이 와닿지가 않았어요. 언제부터 세금을 어느 정도 내는지 잘 몰라요. 나도 몰라요. 여러분들 알아요? 저는 앞으로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이재명 당대표가 집권을 하면요, 진짜 종부세는 공시지가 집 30억 이상은 몇 프로를 내고, 40억 이상은 몇 프로를 내고, 50억 이상은 몇 프로를 내고, 100억 이상은 몇 프로를 내고, 200억 이상 쭉 과세표를 만들어 놓고, 20억 이하는 얼마, 10억 이하는 얼마. 그냥 나는 재산세 개념을 만들어줘야 된다.
종합부동산세라는 자체가 징벌적인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부세를 폐지를 하고 재산세를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뭔가 종부세 하면 징벌적 과세 개념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종부세 하면 거부감이 들어. 그렇지 않아요? 종부세 하면 징벌적 과세라 그래갖고 뭔가 이렇게 거부감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앞으로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는 구간별로 10억 미만의 집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들은 진짜 뭐 1%의 뭐죠? 그 재산세 개념으로 가야 되지. 이걸 종부세로 가다 보니까 이 징벌적 과세 개념이니까 사람들이 저항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상관없는, 그리고 이 누가 봐도 이 재산세 과세 개념이나 구간을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내가 10억 이하의 집을 갖고 있는데 연간 재산세 해봐야 몇십만 원밖에 안 내. 별로 부담이 안 돼. 근데 어느 순간 30억 이상인 사람들은 연간 뭐 1,000만 원을 내요. 왜냐면 집값이 워낙 올라갔으니까, 자기가 원치 않았으니까. 그런 것도 국민들에게 잘 설명을 해줘야 돼요. 집 한 채 갖고 있는, 부동산 한 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원해서 집값이 30억이 된 게 아니잖아. 근데 어느 순간 집값이 30억이 됐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그래갖고 나는, 그러니까 세금을 너무, 민주당이 발의하는 세금에 대해서 국민들이 징벌적 과세라고 생각하는 이 이미지를 바꿔줘야지 민주당이 앞으로 따뜻한 진보가 돼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렇죠? 뭐든지 민주당이 뭔가 세금 정책을 발표하면 또 부자 작살내려고 한다.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어쩔 수 없이 누구나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에요. 자꾸 진짜 그 부자들은 또 나는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집 한 채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계속 민주당이 적대시 되는 거예요. 응? 저는 그래서 앞으로는 종부세 같은 건 진짜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재산세 구간을 명확히 해줘서 100억 이상 재산을 부동산 재산 100억 이상 소유하고 있으면 연 소득 1억씩 내라. 그럼 사람들이 와 박수 치지. 여러분들이나 나나 100억 언제 죽기 전에 만져보겠어? 아무 저항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당이 어떤 이 재산 정책, 그러니까 세금 정책에 대해서 계속 이 언론이 만들어낸 징벌적 과세 개념이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약자와 가난한 노동자들이 볼 때는 민주당은 세금만 매긴다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민주당은 세금만 매기는 정당이다라고 이런 이미지가, 그래서 가난한 자가 국힘당을 지지하는 이런 역발상이 벌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진짜 이 조세 정책은, 우리가 적어도 일용직 노동자가 이재용의 상속세를 걱정하는 나라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게 가장 우리나라 희대의 코미디라고 생각해요. 이건희에게 물려받은 그 상속세를 일용직 노동자들이 걱정해주는 나라. 이게 얼마나 조중동의 그 악랄한 그 부자를 마치 이재용이가 우리나라 경제를, 삼성이 떠받치고 있다. 뭐 이런 이미지를 심어줬고, 그런 마치 이재용이가 경영권을 뺏기면 삼성전자가 외국으로 뺏기는 것 같은, 이거 자꾸 그렇게 불안감을 조성했던 거거든요. 얘기가 막 중구난방으로 됐는데, 개혁을 해서 진보가 성공하는 것은요,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땐. 우리가 예전에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는 민주진보의 어떤 민주화의 열기, 그거에 더불어서 어떤 사회적 민주화, 정치적 민주화도 중요했지만 사회적 민주화를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많은 국민들이 이제 중산층으로 올라가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해결됐다는 게 사회적 민주화라고 생각하면, 지금 2024년 21세기에 이제 진보가 살아가야 되는 어떤 개혁 과제는 이재명 당대표 말씀대로 먹사니즘이 있지만, 그 먹사니즘이 개혁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국민들, 그러니까 여의도에 갇혀 있는 정치보다는 국민들과 다가서서, 응? 진짜 국민들 여러분들 세금을 많이 때려서 민주당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세금을 안 때려는 정부가 원망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조세정책은 권선징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벌들이 회계장부 조작하고 여러 가지 심한 일이 발생하면 재벌 총수들이건 뭐건 막대한 세금 물리고 기업인들도 세게 처벌하고 이런 사회가 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진보 정권이 권력을 잡아도 재벌에게 설설 기어요. 권력이 재벌에게 넘어가다 보니까. 왜 그러면 경제 지표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의 경제 지표가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안 좋으면 성장률이 떨어지거든요. 저는 그래요. 진보가 개혁의 어떤 그런 압박감을 느끼지 말고 진짜 요즘 시대에, 그러니까 이재명을 시대 정신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를 시대 정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21세기 2020년대, 2024년도에 국민들의 지금 관심사와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 그거를 좀 연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젊은 층들에게는 코인. 그렇죠? 그리고 젊은 층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집값의 폭등. 그 집값의 폭등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소득의 재분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무조건 부자를 때려잡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뭐 재산 1,000억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종부세 뭐 연간 뭐 그렇게 사람들이 재산 1,000억 우리나라 해당 숫자 몇 명 이분들에게 작년에 거둔 세금 저는 막 이런 걸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100억 200억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00억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당한 세금을 내려면요 부자가 존경받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자꾸 부자가 내야 될 세금들 진짜 초부자들이 내야 될 세금들을 안 내고 그러니까 부자들이 부도덕하고 부패한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조세 재산세 형평 구간만 정확히 나눠진다 그러면 그때 나는 민주당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100억 이상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선에 영향이 있을까요? 100억 이상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100억 이상.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100억 이상의 과세 기간을 만든다. 뭐 이런 재산세는 100억 이상 기준으로 해갖고 그 밑에는 조금 100억 이상보다 확 올라가게끔 하고 뭐 그러면 오히려 민주당 박수 받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을 표 뭐 날라간다 그래갖고 뭐 오히려 지지받는 게 더 많죠. 하여튼 따뜻한 진보가 좀 필요하다. 제가 뭐 말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좀 따뜻한 진보가 필요하지 자꾸 개혁을 통해서 민주당이 진보 정당이라는 걸 자꾸 알리려고 하면 그 민주당의 한계에 부딪히고 민주당 원래 성격과 다르다. 민주당은 진보 정당이 아니거든. 민주당은 태생이 진보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은 진보 개혁을 통해서 정당이 살아나가려고 하면 자꾸 한계에 부딪히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중도층들이 살기 힘드니까 중도층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국민들과 조금 더 괴리감이 없이 제가 요번에 금투세 문제나 종부세 문제나 상속세 문제를 민주당이 대하는 자세를 보면서 야 민주당이 아직도 진보 개혁이라는 정치적 이념에 강박관념에 쌓여 있어서 자기네들이 양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구나. 금투세를 뭐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상향 한도 조정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1억 원까지는 금투세 면제시켜준다 그러면 그 1,400만 명한테도 욕먹고 진보 진영한테도 욕먹는 양싸대기 전략이거든요. 저렇게 시대의 흐름을 못 읽고 있구나. 금투세 좀 폐지해갖고 정권만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 왜 못합니까? 안 그래요? 금투세 폐지 찬성해줘갖고
정권만 저 인간들로부터 뺏어 오면 뭘 못하겠냐고. 응?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폐지한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뭐 10억까지 1억까지 이거 할 필요 없어. 그럼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돼요. 어? 국고 손실 국힘당이 책임져라. 국민이 원하면 우리도 찬성해 주겠다. 근데 국고 손실은 국힘당이 책임져라. 그래 버리면 되지. 왜 민주당이 대한민국 국고가 빈다는 거를 신경 써? 응? 아니 민주당이 무슨 재정을 짜거나 그거 아니, 정부가 짜는 거 아니야 재정은. 왜 민주당이 걱정해? 니네가 망하든가 말든 니네 알아서 해라. 그 대신 망하면 우리 탓지 말아라. 그렇게 해야지. 오늘 핵심은 진보의 개혁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따뜻한 진보가 어떻게 보면 더 개혁적일 수가 있다. 그럼 뭐든지 바꾸고 뜯어 고치고. 그리고 민주당의 세금 정책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징벌적 세금 정책이 아닌 합리적 국민들이 공감하는 세금 정책을 펼쳐야지 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